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짓지 않던 개의 역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이 최근 강한 어조로 위험성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왜? 1년 안에 부동산 급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커졌기 때문이죠. 자, 실제 지금 대출금리가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자, 대출금리 오른다고 집주인이 매도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도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금리는 더욱더 많이 뛸 것이고요. 위축된 거래량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언론들은 그 어떤 경고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내년에 수도권 집값 3%, 전국적으로 전세는 6.5%가 오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집값 잡힌다, 실수자만 잡힌다, KDI 기준금리 올려도 물가나 민간부채 안정 효과 미미,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실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은 다주택자들도요, 주택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무조건 부동산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다 이득 본다 이거죠. 왜 이렇게 태평천하인지 주택 보유자의 강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요. 그게 왜 위험한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구독하실 것 같은 유명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부동산 관련 부채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채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요, GDP 대비 104.2%나 됩니다. 아마 전 세계 국가 줄 세우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예요. 자, 이게 가계부채가 GDP 대비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 증가세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잡히지 않는 숨은 부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부채.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 못 받는 거 아시죠? 생활안정자금만 받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LTV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2020년 기준 864조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도 부채다. 맞죠? 2년 뒤에 갚아야 되는 임대인의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가계부채 외에도 숨은 빚까지 포함하면 3천조 규모가 넘는 가계부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부채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치 대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시가총액은요, 한 5천조 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은 더 올랐을 겁니다. 자, 주택 시가총액이 5천조인데 숨겨진 부채 포함해서 빚이 3천조 정도가 돼요. 문제는 이 부채가요, 전부 다 주택 살려고 대출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부채는 한 2천조에서 2,500조 된다고 보면은 시가총액이 5천조나 되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이거죠. 게다가 주택가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잖아요. 1990년대부터 쭉 수직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2000년대 기준에서 현재 아파트 가격 보면 뭐 5배에서 10배 가까이 다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제가 성장하면 통화량이 증가돼요. 전체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화폐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 화폐량은요,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경제 규모가 커지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도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금리도 낮아지게 돼요. 자, 우리가 1990년대 10%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이룩했을 때, 자, 물가 상승률도 그만큼 높았고요. 예금 이자도요, 두 자릿수 나왔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성장률도 3%대, 물가도 2% 전후, 그리고 예금 금리는 1%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어요. 시중 유동성은요, 주식이나 부동산 예금으로 이동하게 돼 있는데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수록 금리는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이거를 요약드리면요,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0년대에 비해서 이미 수십 배가 올랐다. 근데 이게 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애널리스트가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실제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늘 성공하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 시장은 특징이 있어요. 주택은요, 정상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던 단기간에 과열해서 급등했던 금리가 낮게 유지된다면요, 폭락하지가 않습니다. 하락으로 유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면요, 금리를 많이 올리거나 또는 공급을 수요보다 많이 공급하면서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밖에 없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중국 부동산 이야기 유명하죠. 자, 중국 부동산은요, 2010년부터 거품 이야기가 나왔고 2013년엔 국내에서도 귀신 도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많다고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 이야기가 2013년을 시작으로 2018년, 2019년 그리고 최근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할 거 없이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 그럼 주택 가격이 이렇게 끝도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면은 미국이나 일본은 왜 부동산 때문에 고생했을까? 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이나 2008년의 서프라임 모의 사태에 결국엔 부동산 가격 폭락해서 난리 난 거 아니냐? 간단합니다. 바로 저물가가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저물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속될 줄 알고 자산에 마구마구 사들였는데 갑자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네. 그러면서 일어난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쇼킹 부동산의 위험을 경고하는 이유는요, 10년, 20년 뒤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2, 3년 뒤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장기적으로 저물가가 이어졌고 저물가가 당연하고 저금리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물가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고물가로 인해서 빠르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짖지 않는 개의 역습이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영원히 쟤는 안 짖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짖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얘가 짖게 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당분간 금리가 뛰는 거잖아. 그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안 팔면 땡이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긴축 상황에서는요, 어떤 지표가 중요하냐? 바로 부채 지표가 중요한 거예요. 대출이 없다면은, 그렇게 과하지가 않다면은 금리가 뛰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경제방송에 나왔던 애널리스트가 경고했던 부분, 높은 가계부채 부분, 이 가계부채가 높다 하더라도요, 집값을 하락시키진 않아요. 얘 요인만으로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높은 가계부채가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담보로 되는 부동산 가치도 같이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때 이 높은 가계부채가 일을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가계부채 규모 볼까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신용 규모가요, 13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프라임 모의 사태 이후에 쭉 떨어지게 되죠. 왜 그러냐? 유동성 환경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다중채무자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 금리 인상 시기가 위험한 게요, 이런 장기적인 저금리와 자산가치 상승을 믿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잉대출, DSR 비율 40%를 넘어간 사람을 분류하는데 이게 전체 차주의 거의 30% 가까이 되고요, 금액면에서는요 62.7%나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아까 숨겨진 부채에 전세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부동산 버블은요, 전세 버블도 동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매매 가격만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안정되냐?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준금리는 매매와 전세에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는요, 임대인이 보유한 2년 만기 대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세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뛰게 된다면 반드시 전세 가격도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집주인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난이 무서운 거예요.
자, 저도요, 주택가격이 영원히 일본처럼 폭락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하락 위험이 높은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있다가 지나갈 수 있어요. 먼 미래에서 볼 때 이거 한 2, 3년 잠깐 있었던 이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10년과 똑같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대세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던 상황이 똑같이 연출되는데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더라. 저희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